이다. 내장 지방의 표준치는 4.8cm, 반면 최영진 씨는 6.7cm로 내장 지방형 복부 비만이다. 내장 지방이 인슐린 저항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최영진 씨의 검사 결과에서도 확인됐다. 1년 사이 내장 지방이 0.3cm 증가하니 인슐린 저항성이 더 심해진 것이다. 그렇다면 내장 지방이 인슐린 저항성을 일으키는 이유는 무엇일까? 내장 지방이 과잉 축적되면 쉽게 분해되어 혈액 속으로 유리지방산이 대량 유입된다. 이 유리지방산들은 인슐린 작용을 방해해 포도당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는다. 이렇게 세포 안으로 들어가 쓰이지 못한 포도당은 고스란히 내장 지방으로 축적되는데 복부 비만은 더욱 늘어나게 된다. 근데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다 보면 유리지방산이 더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유리지방산이 올라가면 더 많은 인슐린이 필요하고, 그럼 인슐린이 더 나오고 더 저항성이 생기고, 그러면서 내장 지방에서는 계속 유리지방산을 내게 되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악순환의 고리를 타게 되는 것이죠. 근데 한번 그 타기 시작하면 굉장히 이제 병의 진행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빨리 복부 비만이나 이런 거를 정상화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출근길 식사에 빵 한 조각이 전부인 오동조 씨. 부실한 아침 식사는 다음 식사 때 과식으로 이어진다. 게다가 사무실에서는 주로 컴퓨터를 이용해 작업하기 때문에 활동량이 부족한 편이다. 점심 식사마저도 배달시켜 사무실에서 먹는다. 그가 하루 평균 걷는 횟수는 2,000보, 권장량의 5분의 1 수준이다. 직장에서 제 움직임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이유는 솔직히 이렇게 돌아다니는 직업이 아니기 때문이니까 거의 사무실에서 책상에 앉아서 컴퓨터하고 이제 씨름하는 그런 형국이고요. 대사증후군의 위험 요소를 두루 갖춘 오동조 씨. 그의 건강 상태는 어떨까? 오동조 씨의 허리둘레는 110cm, 심각한 복부 비만이다. 오동조 씨 역시 내장 비만이 염려돼 CT 촬영을 해봤다. 예상대로 내장 지방이 심하게 축적돼 있는 것이 확인됐다. 이쪽이 배꼽 쪽이고 여기가 등 쪽이고 초록색이 다 지방입니다. 그 다른 분하고 비교해봤을 때 표준보다 50% 이상 많은 상태다. 내장 지방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좀 전에 말씀드린 여러 가지 그 대사 관련된 지표들. 오동조 씨는 이제 전형적인 대사증후군에 해당되신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복부 비만이 있으시고 콜레스테롤 수치, 특히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도 높고요. 그 다음에 그 혈압도 그 진단 기준에 해당이 되시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체지방률 자체, 그 다음에 복부 비만, 내장 비만율이 높아서 그 대사증후군에 그 해당이 되셔서 그 향후 그 심혈관계 질환의 발생 위험률이 다른 분보다 유의하게 높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사증후군의 원인인 인슐린 저항성은 혈액 내 인슐린량을 증가시킨다. 인슐린은 혈당을 조절하기도 하지만 넘칠 경우 혈관 내벽의 세포를 증식시키는데 이로 인해 혈관이 좁아지게 되고 동맥경화가 발생한다. 문제는 한국인이 내장 비만에 취약해 대사증후군 발병률이 높다는 점이다. 유전자형이 고칼로리, 고지방 식이에 익숙해진 그러한 서양인, 특히 유라시아인들은 이러한 고지방 그 식이를 섭취하더라도 그게 이제 대사가 잘 되는 반면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적어도 한 20, 30년 전 이상부터 그 최근에 들어서야 그런 시기에 노출이 되었기 때문에 아직도 그런 것들을 대사하는 능력이 떨어져서 이러한 그 장 쪽 또는 이런 지방에 계속해서 축적되는 경향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몸속에 남아도는 열량은 대사증후군을 일으키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다. 최근 건강검진에서 대사증후군 진단을 받은 이훈혁 씨도 그렇다. 영업직이다 보니 거래처를 방문하는 것이 주요 업무라 활동량이 적은 편은 아니다. 문제는 식습관에 있다. 하루 두 끼는 외식을 하게 되는데 선택하는 대부분의 음식이 고열량식이다.
점심시간이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요. 먹은 다음에 한 10분이든 20분이든 좀 쉴 수 있는 이런 식단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그 돈가스라든지 짜장면이라든지 아니면 뭐 국밥 같은 게 빨리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뭐 본의 아니게 아니면 뭐 좋아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즐겨 먹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바빴던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이원혁 씨가 들른 곳은 맥주 가게다. 이렇게 일주일에 두세 번은 술을 마신다. 술 자체도 열량이 높지만 함께 먹는 안주가 더 문제다. 튀김류라든지 아니면 고기류라든지 이런 것들이 술안주 쪽으로 해서 든든하기 때문에 술이 덜 취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종류를 많이 선호하고요. 보통 오면은 뭐 모든 튀김 뭐 이런 쪽으로 해갖고 튀김 종류 이런 것들을 많이 먹는 것 같습니다. 생활 습관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이원혁 씨. 대사증후군 지표 가운데 몇 개나 해당될까? 허리둘레를 측정하고 혈액 검사를 실시했다. 이원혁 씨는 허리둘레와 혈압, 그리고 혈당 세 가지 항목이 조금씩 수치가 높았다. 잘못된 생활 습관이 대사증후군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은 같은 환경에 노출된 부부의 경우에서도 엿볼 수 있다. 약 3,000쌍의 부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배우자가 대사증후군일 때 다른 배우자가 대사증후군에 걸릴 가능성은 최대 32% 높았다. 대사증후군은 풍요의 시대가 낳은 또 하나의 질병이다. 지나친 열량 섭취와 운동 부족이 결국 메타볼릭 신드롬, 즉 대사증후군 대란을 몰고 온 것이다. 대사증후군에 더 취약한 한국인. 원인은 우리가 무심코 저지르고 있는 잘못된 생활 습관에 있었고 이제 그 생활 습관을 바로잡을 때다. 그래서 이제 최근의 개념은 아마도 아시아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서양 사람들에 비해서 대사질환에 취약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전적인 어떤 소인에 의해서 대사질환이 잘 생길 수 있는 소인을 우리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양 사람만큼 뚱뚱해지고 서양 사람만큼 뭐 여러 가지 이제 식생활이 안 좋은데 노출이 되면 대사질환, 뭐 대사증후군의 빈도가 거의 4배쯤 올라갈 거라고 우리가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시아 지역에 오히려 큰 문제로 지금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과거의 의사들은 심혈관 질환, 당뇨병, 고혈압 등을 별개의 질환으로 생각했고 치료도 제각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 모든 질환이 같은 뿌리에서 출발하며 한 가지가 발병하면 다른 병도 함께 생기기 쉽다는 것을 알게 됐죠. 따라서 대사증후군의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근본적인 원인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이 썩은 뿌리를 잘라내면 열매들이 건강하듯이 대사증후군도 근본적인 원인을 치료해야 각종 성인병으로부터 건강을 지켜낼 수가 있습니다. 대사증후군,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대사증후군에 대한 경계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일본. 지난해 발표된 조사 내용에 따르면 일본의 성인 남자 2명 중 1명이, 여성의 경우 5명 중 1명이 대사증후군으로 밝혀졌다. 2006년에는 일본 유행어 대상에 뽑힐 정도로 대사증후군은 일본 사회에서 새로운 이슈가 되고 있다. 각종 언론 매체도 대사증후군이 지닌 문제점에 주목하고 있다. 심각성을 인식한 일본 호생성은 대사증후군을 퇴치하기 위한 본격적인 계획들을 세우고 내년 4월부터 시행할 계획을 갖고 있다. 대사증후군이 향후 일본인들의 건강을 위협할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정부에서 실태 조사를 실시했는데 메타볼릭 신드롬으로 인한 당뇨병이나 심근경색의 증가로 의료비 부담이 상당히 늘어났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심근경색 증상이 있거나 인공투석을 받는 등 심부전증을 앓고 있는 사람이 매년 늘어나고 있고요. 이러한 결과를 보고 이래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는 위기감을 느끼게 된 거죠.